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타의 함정, 2040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 없겠느냐라는 이야기 좀 했다고 합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이 이데일리가 국내 대형 증권사 B사에게 의뢰했다. B로 시작하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B. 네, 아무튼 네, B사에 의뢰를 해서 지난해 성별, 연령별, 회전율과 수익률 현상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연령은 50대 남성이었다. 그 다음에 20대, 40대, 30대 남성으로 이제 이 순서가 나타나게 됐었다라는 얘기고요. 80대 이상 여성 수익률이 3.9%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80대 이상 여성이신 분들은 수익률이 제법 괜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50대 남성이 수익률이 가장 나빠요. 그 다음에 80대 여성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50대, 40대, 2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회전율을 좀 살펴봤더니, 50대 남성이, 지금 50대, 연령대가 277%, 전부 다 남자가 했을 거예요. 277%대고, 20대가 324%, 40대는 320%, 30대는 35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 30대가 가장 회전율이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잦은 사고 팔고가 낮은 수익률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다. 자, 지금 보면 이제 20대 미만은 뭐 별거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80대 이상, 그 다음에 이 수익이 많이 났었던 이 80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회전율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투입된 이런 투자자들의 수익률 역시도 50대 남성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률과 회전율은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진다. 회전율은 뭔지 아시죠? 자금이 계속 돌아가는 거.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한번 하면 회전율이 한 번 나오는 거죠. 10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고 팔고 두 번 했다 그러면 회전율이 두 번 되는 거죠. 전체 자금이 한 번 매매를 하는데 돌아가는데 걸리는 그 비율을 회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전율이 높으면 단타를 많이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것이다. 자, 이걸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뻔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하는 게 소수의 주식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것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애매한 주식들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좋은 주식 하나 사가지고 딱 묻어두는 게 좋은 전략이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심리적인 요건,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사실 좀 쉬운 그런 대응은 별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때 정부가 이제 시행할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보유 기간마다 차등세를 부과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그냥 그대로 매기는 반면에 1년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에게는 세율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관련한 어떤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세, 이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보유해도 이만큼 내야 되고, 1년 보유해도 이만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한 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세금 면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길게 대응하고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손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게 일단 좋겠죠. 그동안 없었다가 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제 장기 투자하라 이 얘기예요. 장기 투자하라. 그냥 길게 가져가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닐지라도요, 이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도 있고, 또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주식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자꾸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진다거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력 어떤 투자 전략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합성 전략을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약간은 좀 빠른 회전이 필요한 것들 이런 식으로 잘 분산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손절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에서는 자꾸 더 사라고 한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했더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자꾸 사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미국의 반도체주가 상승 마감한 것이 국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그냥 핑계거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거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를 이틀 연속이나 끌어올린다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것처럼 네, 계속해서 떨어지던 주식을 갑자기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죠. 주가 왜 올라간 거예요? 어제는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그거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된 모습이고요. 실제로 수급 주체 쪽에서 본다라면 그 외국인과 기관 둘 다 합쳐가지고 본다면 네,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 메이저라고 봐야 되겠죠. 이 메이저 수급 주체가 순 매수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수급이 순 매수를 기록을 하게 되면 일단 대형주에 진입이 된다고 했죠. 그럼 1, 2, 3등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급이 문제죠. 수급.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지금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몰라. 그래서 가만 봤더니 매도세가 멈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국내 증시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도가 조금 멈췄다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지수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좀 팔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기관들이 다 상쇄를 시켜줄 만큼 어제는 매수가 나쁘지 않았다. 어제는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게 얘네들이 조금 이제 신뢰도를 자꾸 잃어버리는 게 계속 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뭐 계속 사.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냥 모레도 사고. 얘도 완전 인디안이에요. 와 계속 사세요 요요 막 그럼 왜냐면 이게 인디안 기후제가 그런 거잖아요. 인디안이 비가 안 와서 기후제를 한번 보내면 비가 올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그럼 100%지. 이 실패 확률이 없는 거. 100%의 확률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최영이.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황소뿔 언젠가는 내려치는 거지. 뭐, 계속 그냥 까는 거야. 뿔이 깨질 때까지. 이게 지금 증권사의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한정된 자본을 통해서 대응을 할 때는 그냥 계속 사라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냐면 진짜로 올라설 때, 그죠? 계속 내려갈 때 계속 사도 어차피 괜찮긴 해요. 어차피 망할 기업이 아니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중간에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네, 매매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사놓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사지 마세요. 증권사가 아니라 증권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사라 그래도,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사라 그래도 사면 안 되겠죠. 왜? 돈이 없잖아요. 가만 계세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그럴 때 매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중간에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멍들이 딱 멈추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월급날 되면은 보통 한 2, 3일 만에 돈 다 쓰고 다음 월급 때까지 쫄쫄 굶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월급날 되면 또 돈 쓰는 거. 그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을 매수해 놓고 뭔가 이제 그 하락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사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주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징검다리식의 매매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데 조금 영향이 좀 될 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거 또는 뭐 매수에 대한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돈이 샘솟듯이 나와가지고 그냥 언제고든 계속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의 양념 같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갈 때 사지 말고요. 반등할 때 그럴 때 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굳이 안 파셔도 다 수익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증권사가 뭐라고 씨부리 되는지 간에 일단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만을 잘 고수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금보다 낫네요. 배당으로 배가 불러요. 네.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배당이 계속 들어올 건데요. 지금 배당이 이렇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실 테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2% 이상의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실 것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나는 얼마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20만원 정도 배당을 받게 되실 겁니다. 뭐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200만원. 뭐 그냥 이 정도는 배당을 받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배당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종목들 갖고 있으면 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주식 투자를 했을 뿐인데 보너스로 4월 달에 그냥 몇백만 원씩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분이 좋은 거지. 쉽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또 배당에 완전 특화하신 분들은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자, 지금 코스피 상장사 779곳 중에서 556곳이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28조 6,100억 원을 배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당금이 많이 늘었어요. 배당이 많이 늘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배당금은 무려 30조 8천억 정도 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2에서 2%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을 주면 일단 고마운 거고요. 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기업들은 배당률이 높은 것도 있죠. 뭐 특히 은행주도 이런 것들은 뭐 7%대 8%대 배당 주니까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2%또 그 정도 배당은 나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30% 정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내년에 더 늘어날 거예요. 즉 이번 연도에 받은 배당금보다 내년 4월에 받는 배당금이 더 많을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갖고 가더라도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배당에 관심을 이제 둬야 된다는 얘기고 좋은 종목들이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 배당을 많이 준 종목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연말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배당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시세 차익과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당금의 규모, 배당 수익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은 2.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1%도 안 됐던 채권 수익률이나 1%대 초반 여기서 세금 띄면은 또 1%도 안 되잖아요. 이 예금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왜 안 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꺼리는 것은 원금 손실. 그거 우려감 때문이잖아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안전하게 원금 보장되는 그런 쪽에 투자하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모습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배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배당락 기준이라는 주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시켜놓고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한 20% 30%씩 올라가 버리고 배당도 여기다가 더해서 줘버리니까 아주 그냥 왜 안 해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기업들 주가가 평균 21%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배당 기업들 주가는 22%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는 기업들이 그만큼
그 주가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자, 왜냐면은 배당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쓸만합니다. 괜찮은 회사입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줘? 그러면 배당도 줘? 이런 식의 뉘앙스거든요. 아니 이런 기업에 배당도 줘? 너무 좋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오바했나?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좋은 기업이야 괜찮아요라는 식의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절날 친척집에 갔어요. 근데 친척집에 갔는데 용돈을 주는 그런 어른이 있고 용돈 안 주는 어른이 있잖아요. 용돈을 주는 어른은 저 어른은 좀 살만하구나. 뭐 아니면 예의상 용돈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이 딱 불러요. 야, 조카 일로 와봐. 그러더니 용돈 한 50만원 줘버렸어.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삼촌. 그러지만, 실제로는, 야, 이 삼촌 돈 좀 버네? 이런 느낌 하시죠? 네, 딱 그런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많이 용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넉넉하면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업들에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잘 나가게 되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업들의 그 배당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쌀 때 많이 사두셔야지 배당을 받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커진다는 겁니다. 배당은 3%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3%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배당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주가를 일부러 낮춰가지고 더 싸게 사서 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들 느긋하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하나의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수록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배당 계속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펄펄 끓고 있는 가스 철강주의 배경은 뭐냐? 순환하는 테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테마가 순환을 하고 있을 때 이슈를 갖다가 계속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금강철강이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KG스틸도 상한가 기록을 됐고요. 뭐 KG스틸 우선주도 상한가 됐고요. KG스틸 같은 경우는 그 KG그룹주들의 그 쌍용차 인수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달아오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도 강세를 좀 보인 것 같더라고요. 철강주들이 시간에서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이스틸, 한일철강, 부국철강,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쪽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 철강 가격 인상된 것도 있겠지만, 중국 철강 생산 주요 지역인 탕산이라고 있습니다. 탕산시. 이 탕산시가 임시봉쇄에 들어갔어요. 네, 수도 베이징에서 16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허베이성. 허베이라고 하죠. 허베이. 네. 강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강북. 네. 허베이. 네. 강북 지역에 이 탕산시라고 있는데, 이 탕산시가 코로나 때문에 도시의 대부분 지역을 임시 봉쇄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제 지점을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한 봉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철강 주요 생산인데 이게 13% 정도, 중국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반사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혜의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에 철강 기업들 막 이렇게 구조조정 들어가고 압박하게 들어갈 때도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침공 장기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 철강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죠. 특히 이제 철강 가격의 인상도 있지만 가스 관련한 부분도 있어요. 유럽이 지금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음모라고 했죠. 미국이 러시아의 어떤 유럽 쪽에 대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전쟁을 나는 계속 부추겼을 것이다. 아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보고 있구나. 이때 전쟁을 부추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물론 이거는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LNG 물량을 향후 몇 년 동안 2배 이상 늘리기로 협의했다. 미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기 조금 대주고 이렇게 자원들 팔아먹게 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남는 장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팔로를 뚫겠다. 미국이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셰일가스가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미국이 자국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와 연결된 부분들은 이제 종목들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좀 생각해야 되겠죠. LNG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며 유럽은 내년 겨울을 준비하고 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LNG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이 미국의 수입량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도 진짜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LNG선 이제 조선주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 보면 가스 연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죠. 뭐 계속 이제 원유 이런 쪽에 대한 관심만 좀 가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주는 잘 못 가지만 조선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 LNG선 이쪽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도 특정 타겟팅이 뭔가 이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가스와 철강 이런 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도 좀 있고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KG 스틸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 뭐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료에다가 호재가 더하고 하게 되면 주가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강하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 종목 괜찮은 종목인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빛내줄 그런 재료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나는 항상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리오프닝 기대주다. 의류주 호실적의 전망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의류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 다음에 LF, 한섬,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등등 뭐 이런 기업들은 되게 예전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2020년도부터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의류주를 좀 찝었었죠. 뭐 최근에 이제 뭐 휠라 홀딩스가 잘 못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영원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은 뭐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의류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리오프닝보다는 좀 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C 의류업체들 좀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소비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느냐 아니냐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출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건 둘째 치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의류가 이 소비와 아주 민감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뭐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뭐 TV,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것들이면 뭐 그냥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데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그 삶이 어려울 때는 움츠러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상생활에서 나가는 비용을 지출을 좀 줄이는 겁니다. 즉 먹을 거를 좀 줄이고 또는 외식을 좀 줄이고 또는 이제 의류 같은 경우 1년 더 입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고 또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됐죠.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5월 달이 되면 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 거는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온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안 합니까? 거리두기 없애는 거 안 합니까? 우리 여행 안 갑니까?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그 내용들이 이제 의류주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의류주가 리오프닝 수혜주다라는 점이 이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가장 중요한 그런 단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패션 소비에 대한 지출액이 2019년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옷을 사입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소비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된다라면 의류에 대한 소비가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옷값이 또 2019년도보다 더 올랐겠죠. 이제 2019년도에 만약에 면티 하나가 5,000원 했다 그러면, 그때도 5,000원 안 했나요? 아무튼 5,000원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7,000원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그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이 또 있었을 테니까 그냥 물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라면은 이제 올라간 그런 물건 가격에다가 더하게 해가지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또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어쨌건 이런 의류 소비라든지 전체적인 소비에 대한 패턴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철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면, 겨울철쯤 됐을 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그냥 1000조가리 몇 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겨울철이 되면은 옷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네. 물론 그때가 되면 이제 또다시 코로나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코로나 꺼져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그냥 감기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때가 되면 더 약해지겠죠. 또 더 좋은 약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의류주들 그동안 가장 뒤처져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뒤쳐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화장품, 그 다음에 의류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시점부터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옷도 갖춰 입어야 되겠죠. 한 가지들 있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 들 가방이 없어, 구두가 없어, 뭐 등등등. 네, 이렇게 연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이 업황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이제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의류주 가장 부진했었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서서히 빛을 좀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얘네들은 조금 네 늦게 출발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지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네,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난 상태였는데 이게 되게 좀 변동폭이 좀 컸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7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0.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이제 철수한다 뭐 그런 얘기 있어서 러시아 쪽 가입자가 70만 명 정도 됐대요. 이제 그쪽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50만 명 정도는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250만 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명, 250만 명 늘어날 걸 생각했는데 200만 명 늘어났다. 그랬으면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250만 명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25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00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한 450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지막지하게 이제 주가에 실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폭락이 일어나게 됐죠. 뭐 한 이틀여 만에 40% 정도 까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1년도 안 됐죠. 작년 11월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지금 넷플릭스에 작년 말부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이거 뭐 공포스러운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뭐 콘텐츠고 나발이고 다 그지 같은 상황이 좀 될 것 같다. 다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도 같기는 한데 증권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의 위기가 국내 콘텐츠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OTT 관련한 부분에서는 경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어떻게든 회복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이 그나마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에서 본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차별화된 성장세가 나왔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역대급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6개의 TV 시즌, 6개의 TV 시즌 중에서 3개가 비영어권이었고 그 3개 중에서도 2개가 한국 콘텐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라,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한국 콘텐츠 시장에 오히려 투자금을 더 늘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올해 1조 원 정도를 이제 한국 콘텐츠 시장에다가 넷플릭스가 투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중이 5%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콘텐츠의 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회복에 대한 그런 모색을 꾀안게 된다라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쪽, 즉 우리나라 같은 쪽에 투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더 줄일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늘어나는 예산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흥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한 기업들이 오히려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점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로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콘텐츠가 이제 뭐 집에서 쳐다보는 OTT 이쪽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면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조금 느긋하게 이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모습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튀어오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넷플릭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지금은 넷플릭스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이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도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한국 콘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이다.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이거 전면 재개가 되면은 시장 더 힘들어지겠죠. 이게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시장이 뭐 높다 낮다를 떠나가지고요.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죠.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까지 더 연장을 시켜버리게 전면 개방을 시켜버리게 되버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맛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뭐 일괄적으로 좀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제도를 좀 잘 맞춘 다음에 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니란 얘기인데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공매도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보면은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만 아니면 사실은 공매도를 풀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투자 뭐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1분기 공매도가 5천억 정도가 됐는데 지난해보다 커졌어요. 지난해 규모보다 커졌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지금 5월 3일 공매도 부문 재개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잔액이요. 1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매도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공매도를 저렇게 쳐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공매도 더 때리는 거고 이 공매도는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물론 대형주들 중에서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조금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에게 공매도가 같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전면 재개를 친다 그러면은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공매도가 퍼질 수 있다. 이거 우려감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금이 조금 분산된다는 효과도 있어서 대형주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MSCI 선진국 지수, 이거 뭐 하려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6월 달에 관찰국 리스트 등재를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관찰국 리스트 등재를 하고 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계획의 발표, 그것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등재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와, 이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금융당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네, 공매도 전면 재개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공매도 순기능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순기능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매도라는 어떤 떡을 좀 던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문제는 이거죠. 지금, 공매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느냐. 지금 증시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공매도를 해놓으니까 애들이 더 갖다 때리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개인들 너희들도 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98%의 공매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도는 이제 개인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공매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개인들도 외국인처럼 이게 공매도 쳐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외국인과 기관들 이쪽에서 치고 있는 이 무제한 공매도,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공매도 친다는 건 뭐냐면, 사실 무차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놓는 상태지만 이 기간의 제한이죠. 즉 만기가 됐는데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시켜버려. 연기하게 되면 사실상 무제한 기한이 없는 공매도잖아요. 자, 그러면 돈이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개인들에게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개인들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려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면, 3달 안에 공매도를 갚아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다라면 3달 동안 버티면은 무조건 얘네들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공매도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들고 일어나도 그냥 시행을 하겠지만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 국내 투자자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제도 조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 또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좀 촉각을 좀 곤두세워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해진 게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